예고해드린 대로 그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진짜 자영업 하신 분들 정말 힘드시다고 하고 실제로 문을 닫는 가게들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방송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사 고수들도 처음부터 고수는 아니었다고 하죠. 가게 문 몇 번씩 닫아봤다라고 하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 장사 고수들의 실패 스토리를 들어보시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그 3300 쓰시던 분께서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좋아져서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역에 따라서 지금 문 닫는 가게들 정말 많이 눈에 띈다라고 네네. 하는데 장사 고수들도 처음에는 일단 실패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장사 고수의 기준은 어떻게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한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인 분들 이제 장사 고수라고 하는데 요즘 시국에는 그냥 3년만 잘 버텨도 장사 고수신 것 같아요. 3년만 돼도 노포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너무 폐업률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소상공인 월 평균 매출이 1,2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이면 한 4배 이상 되겠죠. 근데 이제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봐야 되는데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월 매출 500만 원만 나와도 아주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업종 평균 대비 한 서너 배 이상이다 하면은 뭐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자, 장사의 고수 누구부터 소환해 볼까요? 역시 백종원 대표부터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백종원 대표도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장사 고수를 넘어서 장사의 신이다라고 불리었던 분인데 그 원래는 이분이 이제 무역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 외식업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목조주택 건축 자재를 수입하는 이제 무역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 17억의 큰 빚을 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제 많이 고생을 했다는 건 아마 유명한 일화죠. 그러다가 이제 주특기인 외식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례죠. 건축 자재 수입업도 하다가 네네. 빚도 많이 졌었고. 근데 그 백종원 대표는 최근 이제 논란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지난번에 원탁의 기자들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통조림 햄 네. 뭐 가격이라든지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원산지 표기법 문제도 계속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기업으로서 또 장사의 시인이라는 기대에는 좀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죠.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원산지 표기가 이제 법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고 이거를 어기면은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는 좀 중대한 위반입니다. 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게 원산지 표시판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놓고 네. 가독성 좋은 폰트로 60포인트 이상 잘 보이게 크게 해서 A3 이상 사이즈로 아유, 그게 참 디테일한 규정이 있네요. 네, 크게 표기를 해야 되고 글씨 크기까지. 네. 이제 메뉴판에 기재를 할 때는 이보단 좀 작게 써도 되지만 메뉴명보다는 크거나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세세한 규정이 있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세세한 규정이 있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대응 방식 가지고도 또 논란이 이어졌었고. 그렇죠. 그 이제 원산지 표기를 이제 어기고 나서 이제 예. 논란이 되고 나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다방의 영수증에 이제 배달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가 아주 줄줄이 길게 나열이 돼가지고 50cm 이상의 영수증이 50cm 이상. 네. 그래서 이걸 뭐 소비자들하고 기싸움하는 거냐, 뭐 표기 안 했다 하니까 이제는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표기를 하는 거냐. 그 이런 해당 얘기도 커피에 나왔죠. 들어간 그 품목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그냥 다 써버린 거죠. 그렇죠. 원래 배달 주문할 때 나온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에 대한 원산지만 표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메뉴를 표기를 해서 이거 해보지 않은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더본 코리아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하필 이제 실수였겠지만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나와서 사과도 이제 했는데, 맞아요, 최근에. 네, 근데 또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또 좀 논란이 됐죠. 네, 어떤 뭐 이야기가 나왔나요? 지금 이제 산불이 나서 내가 성격상 거기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여기 주총회 꼭 가야 되냐라는 얘기를 해서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또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대표이사가 주총장에 안 나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지금은 그 이제 기업들은 다 좋은 평가를 못 받죠. 그렇죠. 그리고 시국이니까 지금 모든 이제 이목이 쏠려 있고 좀 백종원 대표가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은 양복 입고 주총장 나와서 사과를 하긴 했고 네. 그 이후에 뭐 주가도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총이 끝나고 뭐 어제까지 또 다시 이제 돌아갔더라고요. 아, 주가가. 그런 발언 논란 때문인지. 네. 아이고, 번지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사로서 이제는 또 실적을 또 보여줘야 하는 거고 주주들에게 이제 믿음을 줘야 하는 건데 그냥 뭐 외식 사업만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또 될 것도 아니고요. 더 복잡해졌죠. 어찌됐든 간에 이 더본코리아가 지금 브랜드가 한 25개 정도 되죠. 네네. 근데 여기서도 실패담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성공한 브랜드가 예전에는 이제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최근에 나온 브랜드 중에 성공한 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계속 이제 가맹점들의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나 좀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거나 하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더본코리아에서 최근에 선보인 브랜드 중에 네. 잘 된 게 거의 잘 없는. 없다. 연돈 볼카츠나 백보이 피자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들이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 이제 많이 그 가맹점이 늘어났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예산시장 프로젝트로 한창 이제 더본코리아나 백종원 대표가 주목을 받던 언론의 조명을 받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뭐 백보이 피자는 한 200개 이상 가맹점이 한 번에 확 늘어났을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가맹점이 빨리 늘어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맹점주들한테는 브랜드 희소성이 이제 그만큼 많이 소진이 되니까 네. 그래서 가맹점의 매출은 이제 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연돈 볼카츠는에서 폐업률이 뭐 70%에 달했다. 그래서 점주들이 뭐 항의를 하는 사태도 있었죠.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 이익 구조가 안 좋았던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더본코리아 전 직원한테 들었는데 네. 그 백보이 피자를 할 때 그 내부 직원도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하. 이 3개월 만에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매출이 안 나온 건 아닌데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한창 이제 마케팅을 하니까 백종원 대표가 그래서 주문은 많이 들어왔는데 남는 게 없더라. 뒤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수익 구조가 잘못된 거다라는 판단이죠. 이대로는 그러면 계속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 뭐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원재료나 가격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든지 그래서 이 점주도 손절했을 정도로 이 브랜드의 어떤 영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었던 것 좋지 않은. 같습니다. 네. 근데 백종원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싸게 팔아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원재료보다는 높아지고 있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낮은 가격으로 팔라는 거냐. 또 이제 반론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싸게 파는 게 사실 그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가맹 점주는 힘든데. 왜냐면은 본사는 그 물류를 납품하는 데서 마진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팔면 박리 담회가 되면은 이제 그만큼 본사에 물류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가맹 점주들은 가격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지만 본사는 계속 안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류 나가는 게 줄어들까봐. 아하. 네. 그러면 이제 점주들은 뭐 치킨 한 마리 팔아서 막 1,000원 남는다 할 정도로 이제 몸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적인 거냐 아니면 이익의 질적인 거냐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랑 네. 가맹 점주들이랑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 애초에.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이제 골목식당에서 솔루션을 줬던 것 중에 이제 뭐 만두를 뭐 엄청 싸게 팔아라라고 예, 준 것도 사실 그 본인도 예전에 만두를 그렇게 싸게 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라는 일화가 이제 나올 정도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만두를 직접 빚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네.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네. 아이고. 더본코리아가 상장할 때 그러면 그 직원들은 왜 우리 사주라고 네. 이제 청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모 물량의 20%까지 직원들한테 먼저 배정해 줄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내부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우리 사주 청약률이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35%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100주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네. 한 35주만 신청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회사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내부 직원들이 그 회사 사정에 대해서는 제일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직원이 창업을 해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소문이 퍼졌을 거고, 네.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도 좀 평가가 안 좋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좀 다브랜드 전략을 펴는 대표적인 브랜드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제 팀장 같은 경우는 보통 막 서너 브랜드를 한 번에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게 1팀, 2팀, 3팀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나를 서너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명이 서너 개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하나를 한 팀이 집중해서 관리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직원들도 이런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청약률이 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상장까지 했으니 공개 기업으로서 인식도 대표이사가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또 보는 눈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참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해졌고 이해관계자도 더 많아졌고. 네. 그 우리 주변에서 이른바 줄 서는 식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는 식당이지만 뭐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장사 고수분들 한 1,000명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만나봤는데, 네. 그 중에 한 990명은 대부분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서, 또는 뭐 처음에 이제 초심자의 행운으로 한 번은 성공했다가도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탄탄해지고 이제 재기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분들도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순댓국집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인데, 이분은 순댓국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고, 네. 또 순댓국이 이제 트렌드를 잘 안 탄다. 그렇죠. 예, 해가지고 그러면은 입지만 잘 고르면은 사실 뭐 크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좀 자본이 부족해서 그 돈에 맞춰서 창업을 했다 보서 그런지 좀 이제 안 좋은 입지에서 창업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문을 처음 열었는데, 사실 첫날 오픈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예. 그때 손님들이 이제 뭐 오픈바리다 해가지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처음에 얼만큼 몰려오는가가 중요한데, 정말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전 홍보가 좀 덜 됐었나요? 그만큼 입지가 안 좋았던 되겠죠. 아, 우선은 눈에 띄질 않아서. 네, 그래서 여기는 실패다라고 처음부터 직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렸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전단지를 돌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창업을 했더라면 굳이 전단지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을 텐데, 그래서 입지의 중요성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니, 입지가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주변에 식당이 없는 빌딩이었나요?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그 조금 이제 이게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뉘면은 이제 C급 골목 상권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는 분명히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나눠졌을 거고, 네네. 그곳은 당연히 월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창업 자금에 맞춰서 좀 안 좋은 입지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전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그쵸. 새로운 브랜드가 눈에 보이면 또 한 번쯤 도전적인 실험적인 소비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고수들 얘기로는 이제 상권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노른자 상권만 살아남고 이제 밖에 흰자부터 점점 작아지고 있다. 상권이 더 압축되고 있다.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좀 실험적인 소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권도 더 양극화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유명하지 않은 곳도 찾아가는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골목골목 찾아가는. 그런 거는 이제 또 온라인 마케팅비를 또 많이 써야 되거든요. 나 여기 있어요. 알려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입지가 안 좋은 가게들만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했다면, 요즘은 입지 좋은데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 효율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월세를 더 내서 그 좋은 입지로 들어가는 게 마케팅하는 시간도 아끼고 더 노출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요거 하면은 그래도 더 많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했는데 네. 지금은 블로그를 비롯해서 온라인 마케팅 안 하는 가게가 없죠. 거의. 그렇죠.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마케팅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공간과 시간을 두고 벌이는 경쟁인데 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써서 더 상단에 노출되도록 또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수들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보다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월세를 더 내라 또는 SNS 마케팅에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껴서 뭐 광고다 싶으면 바로 넘겨버리니까 이제 광고 효율도 안 나온다. 그래서 차라리 TV나 라디오 광고가 더 효과적이다. 반대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네. 이게 시절이 돌고 도네요.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도 지역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같은데 광고하는 거를 좀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아, 네,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거는 또 비용 지원이 되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걸 또 많이 좀 찾아보셔야겠네요. 네네. 또 홍보를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입지가 아니라 상권 예측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랑 상권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입지는 점, 상권은 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권이 더 큰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입지는 어떤 점포 뭐라면 어떤 골목에 이제 어느 위치라면 제 상권은 큰 동네, 뭐 강남, 뭐 잠실 이런 개념인데요. 그 이분은 이제 고깃집을 비롯해서 가게를 한 6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예.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제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제 두 번째에 도전한 게 이제 실패를 한 게 좀 처음에 이제 잘 되니까 좀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래서 6개까지? 신도시에다가 고깃집을 창업을 했는데 예. 신도시가 정말 고수들도 정말 어렵다 하는 상권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뭐 이것도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는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권이 어디에 어느 정도 속도로 형성이 될지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상가 저기 상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게 될지 네. 그리고 예측이 이제 어렵다. 뭐 아파트들도 이제 지어놨는데 입주 시기도 다 다를 수 있고, 네, 뭐 분양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측이 어려운데 이제 이분은 과감하게 예측을 했는데 빗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예측을 해야만 선점할 수 있고 그쵸. 신도시 같은 경우에 또 선점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야 이게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신도시면 우리가 당연히 인구 늘어나고 네. 수요가 뒷받침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럼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철도랄지 뭐 지하철이랄지 이런 게 또 언제 개통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게 또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후 인구나 뭐 유동 인구가 예측대로 안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신도시에 A 동네가 이제 메인 상권이 될 거다 싶어서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측을 해서 네. 근데 알고 보니 그 옆 동네로 이제 메인 상권이 이동하더라. 그쪽에 좀 핫한 가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가게들도 유동 인구도 다 그쪽으로 몰리더라. 해서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현재 가게터를 잡을 때는 A 상권이 가장 핫했는데 네. 근데 시간을 두고 저쪽 B, C 상권에 영화관 들어오고 대형 커피숍 들어오고 막 마트 들어오고 해서 상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려워요. 이게 참 더 어려운 게 요즘은 구도심도 상권이 이동을 하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러니까 강남도 예전에 강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또 홍대도 예전에 홍대다 아니다. 그 모습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 잘 되는 입지는 잘 되는데 상권이 진짜 압축되는 거죠. 예, 강남 중에서도 어디는 잘 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또 이게 이 동선도 이동하고 이런 참 거죠. 신기합니다. 네. 그게 이제 가끔 한 번씩 놀러 가는 사람 입장에 눈에 안 띄는데 네. 그냥 새로운 가게 생겼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분 하나하나의 스토리는 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상권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또 뭐 근데 평일 다르고 주말 다르고.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들어가는 후발주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게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안정적이겠지만 그만큼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게 또 비싸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제 네. 대표적인 신도시 상권인데 여기는 프랜차이즈의 무덤,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네. 상가들이 많이 망하고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아직도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배드타운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주민들이 그 안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뭐 주말이면은 서울 올라가서 소비를 하거나 이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순댓국집을 세종시에서 잠깐 했었는데 예. 토요일에 손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주말에 다 서울 올라가서 그러는지 그러다가 일요일 저녁부터 이제 또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요. 퇴근하고서 그러는지. 야,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들이 꽤 많아져가지고 네. 상주 인구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도 그렇죠.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 패턴이나 그러니까 배후 인구가 이제 어디서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 인구가 다 이 앞에 상권에서만 소비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인구 많아진다, 신도시 생긴다, 아파트 많이 들어온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야, 진짜 분석이 어렵습니다. 안진수님이 세종시 상권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답니다. 또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장사고수의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볼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키트 프랜차이즈 하셨던 분도 실패담이 있다고요? 네, 그 코로나 때 밀키트가 한창 유행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거 아니고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는 그렇죠. 거. 네, 그 간편식.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설립해서 가맹점을 한 60개 이상 늘렸는데 이 정도면은 뭐 중견 프랜차이즈다 할 정도로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 할 정도인데 뭐 계산해 보니까 거의 남는 게 없더랍니다. 네,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밀키트는 메뉴 가짓수가 많고 단가는 낮고 또 물류나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무엇보다 재고 부담이 있거든요. 이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본사도 남는 게 없고 점주도 남는 게 없는 참 재미없는 사업이구나 해서 요즘은 좀 정리를 하는 수순입니다. 아니 진짜 그 팬데믹 당시에 밀키트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했었고 네. 많은 가게들이 손님들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밀키트 만들어서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 해보자라고 뛰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조금 알맹이가 조금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남기기에는. 네. 그러니까 밀키트도 지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져서 그 공장들마다 이 품질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격 경쟁은 치열하고 이러니까 그 프레시지라고 그 밀키트를 이제 배달하는 전문 스타트업이 있는데 업계 1위인데도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1위도 업계 1위 밀키트 기업이요? 네. 그러니까 1위도 돈을 못 버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아니 도대체 경쟁이 안 치열한 곳 없습니까? 우리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네. 우리가 양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면 네. 그게 이제 같이 성장하면서 경쟁을 하는 건데 네. 이제는 수축되면서 경쟁을 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렇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불경기에는 가성비를 또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을 많이들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고생하는 거죠. 공멸하는 거고. 그래서 좀 나만의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프랜차이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맹점을 두는 건데 그러면 뭔가 양적으로 확장을 해 나간다면 조금 어떨까요? 유리할까요? 본사는 유리하겠죠. 가맹점주는 불리하고. 근데 이제 본사도 이 수익 구조를 아까 밀키트처럼 이제 잘 못 짜면은 이제 가맹점이 늘어나도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는 가맹점 장사가 잘 될 때 가맹점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직영점을 늘려라. 장사가 진짜 그렇게 잘 된다면 그냥 직영점을 늘려라. 네, 그게 더 그 똘똘한 직영점이 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성심당 같은 경우는 매장이 10개도 안 되는데 다 직영 체제인데도 뭐 기업만큼 돈을 벌잖아요. 성심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죠. 없어요. 네네. 다 직영점. 그렇죠. 근데 거기가 진짜 알짜고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으로 수익도 잘 내고 있고. 네.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직영점 추가로 내는 거는 금전적인 부담이 더 커질까 봐. 또 네. 이제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와중에도 장사 고수가 된다라는 건 실패를 했지만 뭔가 반전을 이뤄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분은 그래서 이제 밀키트 프랜차이즈는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좀 이제 비중을 줄이고 있고 이제 새로운 외식 브랜드로 또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가맹점 한 100여 개까지 늘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교훈 때문인지 수익 구조를 본사랑 점주가 모두 잘 남도록 이제 잘 짜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비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 가맹점을 낼 때 내가 1년 안에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 처음부터 대량 발주를 해서 단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 구매 단가를. 네. 그래서 이제 싸게 들어오니까 이제 본사와 점주가 같이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가맹 사업을 하려는 후배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찾아오면 꼭 하는 말이 너 회사가 1년 안에 몇 개까지 가맹점을 늘릴 수 있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너의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대표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고 그거에 맞게 사업 계획을 짜야지 제일 최적화된 점주와 본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사실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하나 더 내볼까? 네. 확장해볼까? 가맹점 모집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뭘로 판단해야 될까? 아. 이쯤이면 좀 될 것 같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네. 특히 이제 요즘 불경기에는 고수들도 좀 축소시키는 분위기예요. 네. 잘 되는 매장만 남기고 좀 그럭저럭이나 이런 데들은 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몸을 사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을 내려고 한다면 이제 가맹점과 본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서 시작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확장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이제 경제 네네. 환경이 또 하나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죠. 뭐 왕왕 있죠. 네. 이 사례는 이제 눈꽃빙수가 한창 유행했던 10년 전쯤에 그 프랜차이즈 사례인데요. 여기가 원래 홍대 앞에서 이제 개인 매장으로 장사를 할 때 정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네. 이제 손님들이 운전성시를 잃었는데 이게 잘 되는 걸 보고서 한 프랜차이즈 브로커 2명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랑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 해봅시다라고 이제 꼬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해가지고 예. 또 그 브로커들이 우리가 10억을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10억. 네. 이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장님은 브랜드랑 레시피만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가맹 사업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수익도 나눠 드릴게요. 동업을 해봅시다. 이거. 네, 해서 이제 그때 한창 눈꽃빙수가 인기를 끌었으니까 가맹점을 60개까지 늘렸는데 네. 막상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돈이 남는 게 없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봤더니 사실 이 브로커들이 10억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예요. 자기네 돈은 넣지 않고 가맹점을 늘릴 때마다 들어오는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뭐 인테리어비 이런 개설 수익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끝끝내 안 된 거예요. 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가맹 약간 뭐 폰지 사기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 돈 내주는. 그러니까 가맹점 확장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면서 더 이상 돈은 안 들어오고 이래서 본사는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브로커 2명을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은 실형도 살았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을 처음에 안 해본 사람들은 가맹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가맹 사업을 해본 사람들한테 좀 의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브로커는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브로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진 않았고 아마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브로커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중개인이라는 네네네. 그 엄연한 용어인데 그렇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좋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 저희가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데 좀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그런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이렇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컨설턴트를 빙자해서 이제 투자한다고 해놓고 이제 안 한 건데 사실 요즘도 이런 그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잘 해서 잘 성장한 사례도 있어요. 네, 근데 그만큼 비용을 내야 되고, 근데 이게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달렸는데, 예를 들면 뭐 본사에 지분을 줄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피를 섞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헤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좀 찜찜하다. 대신에 뭐 가맹점 몇 호점까지 늘어나면 얼마 이상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짤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우리 사정에 맞는 계약 구조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네. 또 이렇게 컨설턴트들을 어떻게 믿고 손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네. 일반인들끼리 동업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동업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얘야 동업은 하는 거 아니다. 예, 그렇죠. 예, 다들 이제 검은 한 머리 번씩 손해 보신 짐승 잊지 분들이. 마라. 네. 근데 저는 요즘 이제 MZ 세대 젊은 장사 고수들을 보면 사실 동업 없이는 젊은 친구들은 창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회사를 오래 다녀서 퇴직금을 갖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군대를 이제 전역하면서 월급만 잘 모아놔도 2-3천만 원씩은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육군은 한 2천만 원, 공군 해군은 한 3천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장병들끼리 뭐 서너 명 이렇게 뜻이 뭉쳐서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젊은 그 고수들은 예전이랑 좀 다른 게 약간 서구적 쌍무주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약서를 정말 꼼꼼하게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봤던 재밌는 사례는 경영과 소유를 분리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도 투자를 했지만 경영은 내가 하겠다. 경영에 관여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역할을 이제 정확히 분담을 하는 거죠. 선진 방식이네요. 우리나라는 오늘 네. 상법 개정안도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라. 네. 이거를 또 이제 자영업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근데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사이에 이러면서 그 명문 규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배 세대에서 동업이 잘못된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걸 반면교사로 삼는 거네요. 뭐 그래서인지 아니면 이제 그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아레날이라 그러죠. 책임하고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창업 동업이라는 게 그냥 자본이 부족해서 돈을 같이 그냥 모아서 시작하는 개념이 많았다면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들. 근데 자본, 경험, 기획력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조합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처럼 네. 같이 톱니바퀴를 같이 맞물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 동업은 그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하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거다. 네, 서로 친하다고 뭐 가깝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연한 친분이나 믿음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역량 그리고 그렇죠. 계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예. 동업자한테 뭐 나이도 비슷하고 네네. 형동생 할 만한 사이인데도 절대 말을 안 나요.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적정한 거리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약간 건강한 긴장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말을 놓지 않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문화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장사 고수들의 사실은 실패담을 우리가 들어보는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다시피 타산지석으로 삼고 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그 실패를 좀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5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 어떤 분은 입지가 70%다 할 정도로 그래서 입지가 안 좋으면 장사 고수도 망한다. 입지를 잘 따져봐야 되고 신도시 상권은 변수가 많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익 구조가 나쁘면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가맹점이 많아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익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브랜드 전략은 쉽지 않다. 네, 하나만 잘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된다. 아까 그 수익 구조 그러니까 가맹본부랑 가맹점의 수익 구조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네. 동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수익 구조. 네. 이연주님이 동업 시에 수익 구조도 궁금해요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서로 간에 어떻게 약속하느냐, 네.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분율에 따라서 일단은 그 배당을 받는 거는 기본이겠고 이제 거기서 경영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이제 추가로 뭐 인건비를 더 요구를 할 텐데 그걸 뭐 어디까지 인정할지 또 따져봐야죠. 방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라는 헌재의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4월 4일이면은 수목금 금요일인가요? 예, 이번 주 그러면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겠네요. 드디어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자,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온 그 속보는 제가 전달해드렸고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들어보시죠.